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그동안 스펙을 속여 판매한 것이 드러나면서 현지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군 관련 전문가들 또한 지금 매우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거리는 3km라더니 왜 4.5km를 명중한 거죠? 믿을 수 없는 일이 중동 한복판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임수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진짜 충격에 빠진 이유. 오늘 그 놀라운 진실을 공개합니다. 저는 레베카 밀러입니다. 전직 미 육군 무기평가관 출신이죠. 지금은 아랍에미리트 국방기술청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2024년 3월 아라무라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국 무기들의 성능 검증이 제 임무였지만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미국 무기에 익숙한 저에게 한국제 무기는 그저 저렴한 대안 정도로 여겨졌거든요. 공항에서 훈련장까지 가는 동안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요? 아, 요즘 중동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미국 무기만큼 좋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분명 기술력이 있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아직 미국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고 봤거든요. 훈련장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넓은 사막지대에 최신식 관측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평가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숙소에 짐을 풀고 나서 첫 번째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회의실에는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과 함께 저처럼 미국에서 온 자문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존스가 제 옆에 앉으면서 속삭였어요. 레베카 자료 봤어? K2 전차 사거리가 3km래. 요즘 시대에 그게 말이 돼? 데이비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M1A2 에이브람스는 4km도 넘는데 말이야. 한국 전차가 그보다 못하다니. 저는 그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브리핑이 시작되자 아랍에미리트 측 책임자인 알마크툼 대령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K2 전차 200대와 K9 자주포 구매를 위한 최종 검증입니다. 계약 규모는 총 80억 달러에 달하죠. 80억 달러. 엄청난 규모였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왜 이렇게 신중하게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평가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사격 정확도, 기동성, 내구성 모든 면에서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에요. 브리핑이 끝나고 나오면서 존스가 다시 말했어요. 내 경험상 한국 무기들은 카탈로그 스펙이랑 실제 성능 차이가 커. 특히 K2 전차는 문제가 많을 거야. 데이비스도 동조했습니다. 독일 엔진에 한국 기술이 섞여 있으니 호환성 문제부터 시작해서 온갖 문제가 터질 텐데. 저는 그때까지도 그들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무기 시스템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일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한국 측 기술진들을 처음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젊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군 기술 장교인 김중령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베카 박사님. 이번 평가를 통해 저희 무기의 진짜 성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됩니다. 진짜 성능이요? 네, 지금까지 공개한 스펙은 최소 보장 성능이거든요. 실제로는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최소 보장 성능이라니. 그럼 실제 성능은 얼마나 될까요? 숙소로 돌아와서 한국 무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K2 전차의 공식 스펙을 보니 정말 보수적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다른 나라 무기들에 비해 눈에 띄게 낮은 수치들이 많았어요. 혹시 한국이 실제보다 낮은 스펙을 발표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내일부터 시작될 실사격 훈련에서 과연 한국 무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게 될지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훈련 첫날 오전 6시. 사막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첫 번째 시연이 시작됐어요. 저는 관측소에서 쌍안경을 들고 지켜봤죠. 솔직히 별다른 기대는 없었습니다. 자주포라는 건 대부분 비슷비슷하니까요. 관측소에는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들과 우리 같은 외국 자문관들이 함께 있었어요. 분위기는 그냥 평범한 무기 시연을 지켜보는 정도였죠. 그런데 K9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일단 기동 속도부터가 예상과 달랐어요. 저거 속도 좀 보세요. 아랍에미리트 포병 지휘관인 알마크툼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K9이 사격 진지로 이동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어요. 60km 속도로 거친 사막 지형을 달리면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사격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사격 진지에 도착한 후 사격 준비까지 걸린 시간이 불과 30초. 제가 경험했던 어떤 자주포보다도 빨랐어요. 존스가 제 옆에서 웅얼거렸습니다. 30초? 이거 맞나? 보통은 1분은 걸리는데. 저도 놀랐어요. M109 팰러딘 같은 미군 자주포도 최소 45초는 걸리거든요. 첫 번째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15km. K9의 포구에서 화염이 뿜어져 나왔고 곧이어 폭음이 사막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격 후 반동으로 인한 차체 진동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바위 위에서 쏜 것처럼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정말 모래 지반 위에서 쏜 거 맞나요? 알마크툼 대령이 의아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래 지반에서는 사격 반동이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K9은 마치 콘크리트 위에 있는 것처럼 안정적이었어요. 15초 후 목표 지점에서 정확한 명중 신호가 왔습니다. 첫 번째 사격부터 완벽한 명중이었죠. 연속 사격 준비. 한국 측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K9이 분당 6발의 속사를 시작한 거예요. 포탄이 연속으로 발사되면서 목표 지점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모든 포탄이 15km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데이비스가 망원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상하네. 명중률이 너무 좋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실제 사격에서 명중률 100%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연속 사격에서는 더욱 어렵죠. 그때 알마크툼 대령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이건 포탄을 쏘는 게 아니라 예술을 쏘는 거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점심시간에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흥미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들이 K9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K9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문제는 K2 전차였거든요. 전차는 자주포와 다르죠. 더 복합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니까요. 오후에 존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K9 괜찮긴 하네. 하지만 진짜 테스트는 내일 K2 전차야. 그거는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한 번의 성공으로는 뭔가 확신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날 저녁 훈련장 카페테리아에서 한국 측 기술진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의 자신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과장하거나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조용하지만 확고한 믿음이 있어 보였거든요. 김중령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K9 시연은 어떠셨나요?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특히 사격 정확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K2 시연을 보시면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대체 뭘 더 숨기고 있는 걸까요? 훈련 둘째 날. 드디어 K2 전차의 차례였습니다. 저는 관측소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어요. 3km 사거리라는 공식 스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현대전에서 그 정도 사거리면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죠. K2가 사격 진지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위장 무늬의 차체가 사막 모래 위에서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목표는 3km 지점에 설치된 가상적 전차 표적이었습니다. 공식 스펙에 맞는 거리죠. K2의 주포가 목표를 향해 정렬됐고 곧이어 사격 신호가 떨어졌어요. 쾅! 귀청이 터질 듯한 포성이 울렸습니다. 3초 후 목표 지점에서 완벽한 명중 신호가 왔어요. 역시 공식 사거리 내에서는 문제없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국 측에서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김중령이 교신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번엔 4.5km 목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4.5km라니. 공식 스펙보다 1.5km나 더 먼 거리였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측 관계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마크툼 대령이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4.5km요? 공식 사거리가 3km라고 하지 않았나요? 김중령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식 스펙은 최소 보장 성능입니다. 실제 성능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K2가 4.5km 지점의 목표를 향해 주포를 돌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솔직히 빗나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포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더 긴 시간이 흘렀어요. 5초, 6초, 7초.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 정확한 명중 신호가 왔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쌍안경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봤지만 분명히 목표물이 정확히 파괴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중얼거리자 옆에 있던 데이비스가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조작이 있을 거야. 이건 말이 안 돼.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연속으로 3발을 더 쐈는데 모두 4.5km 목표를 정확히 명중시켰어요. 명중률 100%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김중령이 다시 교신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 중 사격을 해보겠습니다. 4km 목표요. K2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시속 30km로 이동하면서 동시에 주포를 목표에 조준했습니다. 이동 중 사격은 정지 사격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포성이 울렸고 이번에도 정확한 명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펙 오류가 아니었거든요.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관측소에서 나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한국이 왜 실제보다 낮은 스펙을 공개했을까요? 그리고 이런 성능이 정말 지속 가능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셋째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한국 측에 K2 전차의 내부 데이터 로그를 요청했습니다. 화력 통제 시스템의 기록, 탄도 계산 과정, 모든 걸 보고 싶었거든요. 김중령의 답변은 정중하지만 단호했어요.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기밀 사항입니다. 공개할 수 없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존스와 데이비스가 제게 다가왔어요.
존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레베카, 이건 분명 부정행위야. 4.5km 사격이 정말 가능하다면 왜 공식 스펙은 3km로 발표했겠어?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라고. 데이비스도 동조했어요. 내 생각엔 특수 탄약이나 수정된 화약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아예 다른 전차를 가져왔을 수도 있고. 저는 그들의 말에 설득당할 뻔했어요. 정말로 뭔가 조작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모든 데이터를 다시 분석해 봤습니다. 사격 영상, 탄도 궤적, 기상 조건. 모든 걸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의 지형적 특성이요. 저는 급하게 한국의 지형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평지가 부족한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장거리 사격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걸요. 좁은 땅에서 근거리 교전이 주가될 테니까요. 그럼 3km 공식 스펙은 한국의 지형적 제약을 반영한 최소 필요 성능이었던 걸까요? 실제로는 더 긴 사거리가 가능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저는 더 파고들었어요. 한국군의 전술 교리, 작전 환경, 훈련 방식, 모든 걸 조사해 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이 공개하는 무기 스펙들이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성능보다 낮게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저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니라 자체 검열이었어요. 한국이 스스로 성능을 낮춰서 발표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어요. 문득 한국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오랫동안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나라. 과장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드러내기보다는 감추는 것이 생존 전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넷째 날, 저는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데이비스의 노트북 화면을 봤는데 일본 방산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떠 있었어요.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국 무기 계약 방해 방안이었거든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동료 자문관이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점심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더 조사해 봤습니다. 데이비스뿐만 아니라 존스도 연관되어 있었어요. 이들은 일본 방산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아서 한국 무기 계약을 방해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발견한 내부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한국 무기의 실제 성능이 공개 스펙보다 훨씬 뛰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아랍에미리트가 알기 전에 계약을 무산시켜야 한다. 그들은 이미 한국 무기의 진짜 실력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필사적으로 방해하려 했던 거죠. 저는 분노했어요. 동시에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데이비스와 정면 대결을 벌였어요. 당신이 일본 회사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데이비스는 당황했지만 곧 개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거야? 우리는 미국 이익을 생각해야 해. 한국 무기가 성공하면 미국 방산업체가 피해를 보잖아.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걸요. 김중령을 찾아가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기술을 보고 판단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는 상관없어요. 김중령이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도 그런 방해 공작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었죠? 실력으로 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는 게 우리 방식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인들의 태도가 얼마나 성숙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내부의 이해관계 충돌에 대해서, 그리고 순수하게 기술적 관점에서 평가하겠다는 제 의지에 대해서요. 이제 마지막 공개 시험만 남았습니다. 모든 의혹을 풀 시간이었어요. 다섯째 날, 마지막 공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고위층이 모두 참석했어요.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심지어 왕족까지. 이번 계약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저는 관측소에서 긴장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사격 시험이 아니었어요. 실전과 유사한 복합 상황이었거든요. 첫 번째 과제는 사막 장애물 코스였습니다. 모래 언덕, 바위지대, 가상 지뢰밭을 통과하면서 동시에 이동 중 사격을 해야 했어요. K2가 출발했습니다. 모래를 튀기며 거친 지형을 넘나드는 모습이 마치 사막의 맹수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동 중에도 주포가 완벽하게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목표물의 사격. 명중. 두 번째 목표물, 세 번째 목표물. 모두 정확히 맞췄어요. 이동하면서도 말이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인 알 나하얀이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저게 정말 전차 맞나요? 마치 정밀 유도무기 같은데. 두 번째 과제는 도심 교전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통과하면서 건물 뒤에 숨은 적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훈련이었죠. K2가 모해 도시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열상 장비를 이용해서 숨어있는 목표물들을 하나씩 찾아냈어요. 그리고 놀랍도록 정확한 사격으로 모든 목표를 무력화시켰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극한 상황 테스트였어요. 연막 속에서 적 전차 여러 대를 동시에 상대하는 시나리오였죠. 연막이 피어오르자 시야가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K2는 레이더와 열상 장비를 이용해서 적 목표들을 정확히 포착했어요. 첫 번째 적 전차 4.2km 거리에서 일격에 파괴. 두 번째 적 전차 3.8km 거리에서 정확한 명중. 세 번째, 네 번째. 총 5대의 가상적 전차를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순간 관측소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말을 잃었거든요. 아랍에미리트 국왕 대리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전차가 아니라 전장의 왕이군요. 그 말이 떨어지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와 존스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죠. 해외 언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K2는 세계가 과소평가한 괴물이었군. 이 정도 성능이면 미국 무기와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한국이 왜 스펙을 낮춰서 발표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진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요. 시연이 끝난 후 바로 그날, 아랍에미리트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K2 전차 200대 도입 결정. 추가로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형 계약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무리 만찬에서 김중령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어요. 중령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이 무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군요. 김중령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에게 이 무기들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마지막 방패거든요. 그런데 왜 실제보다 낮은 스펙을 발표했죠? 과장하지 않는 게 저희 방식이에요. 말보다는 실력으로, 허풍보다는 겸손으로. 그게 한국인의 정서죠. 저는 그 순간 감동받았어요. 이들은 마케팅을 위해 스펙을 부풀리는 대신 실제 성능을 낮춰서 발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보통 스펙을 과장해서 발표하는데 한국은 반대네요. 저희는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주고 싶어 해요.
기대치를 넘어서는 감동을 주는 게 진짜 신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됐어요. 이들의 전략은 거짓 과장이 아니라 진실한 겸손이었던 겁니다. 만찬이 끝나고 나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장관이 제게 말했어요. 레베카, 당신의 공정한 평가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어요. 한국 무기의 진짜 가치를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기술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의 차이였다는 걸요. 한국인들의 진솔한 자세가 결국 최고의 경쟁력이었던 거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다음 날 아침 마지막 회의에서 김중령이 제게 말했어요. 레베카 박사님, 이번 평가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더불어 그 뒤에 숨은 철학까지요. 김중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희는 그냥 필요한 걸 만들 뿐이에요. 과장하지 않고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 방식이거든요. 그 말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한국인들의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 말이죠. 후속 계약 논의에서도 한국 측의 자세는 일관됐습니다. 과도한 마케팅이나 허위 과장 없이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모습이었어요. 훈련이 모두 끝난 마지막 밤이었어요. 아랍에미리트 장교들과 한국 기술진들이 함께 모여서 뒤풀이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측 막사 주변에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대체 뭘 하는 건지 궁금해서 따라가 봤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관심을 보이는 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한국 기술진들이 사용하던 매트리스 위에 깔린 이상한 패드였습니다. 사막의 밤이지만 여전히 더운 날씨였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술진들은 시원해 보였어요. 알 마크툼 대령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물어봤어요. 이게 뭐죠? 만져보니까 엄청 시원한데요. 한국 측 기술진인 박대위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고강도 냉감 패드라고 해요. 한국에서 만든 건데 체온을 흡수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순간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무더위에 시달리던 그들에게는 혁신적인 아이템이었거든요. 다른 아랍에미리트 장교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거 어디서 살 수 있나요? 우리도 써보고 싶은데. 박대위가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어요. 배송도 중동까지 해준다고 들었는데.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수십억 달러짜리 무기 계약을 마무리한 자리에서 정작 관심을 끄는 건 냉감 패드였다니. 하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도 받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전차부터 침대까지 모든 분야에서 실용적이고 진짜 필요한 걸 만드는 나라였거든요. 아랍에미리트 장교들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쇼핑몰 사이트를 찾아서 냉감 패드를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이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이거 한 개당 얼마예요? 약 $50 정도 할 거예요. 생각보다 저렴하죠? $50로 이런 기술을 살 수 있다고? 미국 제품이었으면 최소 $200는 했을 텐데. 알 마크툼 대령이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히 고급 기술만이 아니라는 걸요. 좋은 기술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능력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떠나기 전에 김중령과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중령님,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진짜 기술이 뭔지에 대해서요. 김중령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저희는 그냥 필요한 걸 만들 뿐이에요. 전차든 침대든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걸 만드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런데 냉감 패드까지 수출하게 될 줄은 몰랐을 텐데요. 김중령이 웃었어요. 저희 한국 사람들은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군인들도 예외가 아니죠. 좋은 건 나누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문화예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 사막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K는 단순한 국가 이니셜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됐다는 걸요. 아니, 브랜드보다 더 큰 것. 바로 신뢰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이렇게 썼어요.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성능은 공식 스펙을 크게 상회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무기들을 만든 사람들의 진심입니다. 그들은 과장하지 않고 약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21세기 방산업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요소라고 판단됩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확신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많아질 거라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 제 사무실 침대에도 고강도 냉감 패드가 깔려 있거든요. 몇 달 후 아랍에미리트 전체에서 한국제 냉감 패드가 인기를 끌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심지어 다른 중동 국가들까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차든 침대든 한국은 정말 진짜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그 진심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걸 저는 사막에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엔 어떤 울림을 남겼나요? 감동주의보는 앞으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따뜻한 힘과 특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